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 주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먼데이, 경제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위가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이거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에어컨 켜고 왔는데 진짜 이렇게 장마가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폭염이 계속되는구나. 정말 올해는 무더운 여름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태풍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폭염이 시작됐어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밤은 많이 선선해져서 에어컨 가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준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는 오전 오후까지 밤까지 못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그래도 밤에 좀 돌아다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추가 들어서고, 이게 지금 폭염 하지만 아마 다다음 주 정도 생생경제 할 때는 그래도 온도가 좀 낮지 않을까. 저 어플을 이렇게 보는데 저녁 시간대는 한 20도 초반까지도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위가 이제 낮과 저녁의 일교차 이런 것들을 조만간 또 주의해야 되는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려요. 밤에 되게 크게 울어요. 낮에는 매미가 울고 요즘에 매미랑 귀뚜라미 만나나 봐요. 서로 조금 있으면 만나서 그 귀뚜라미 관련된 이제 난방 때가 조금 있으면 돌아갈 겁니다. 네, 어쨌든 이제 남은 여름, 진짜 이제는 가을의 기운도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입추 지나고 나서 가을의 기운도 있거든요. 요때 이게 환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매주 월요일 경제가 먼데이 두 분과 경제 이슈들 살펴보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듣고 있는데, 두 분이 아주 균형 잡힌 시각을 저희가 가질 수 있게끔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데, 오늘 그래서 의상도 맞추고 오셨나 봐요. 의상이요? 전혀 다르고 했는데요. 백을 담당할 테니 당신은 흑을 담당하시오. 흑과 백으로 오늘 의상도 입고 오셔가지고 더더군다나 기대가 됩니다. 자, 폭염이 꺾이지 않았다 이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꺾이지 않는 게 또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꺾이지 않고 있어요. 올해 2월부터 기준금리 동결하기 전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계속 올렸었거든요. 보통 금리를 올리면 부채가 좀 감소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갚고 이자가 올라가니까 더 이상 대출도 안 받고, 그래서 부채가 감소하기 마련인데 지금은 여전히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이제 조금 전에 앵커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중에 집을 가진과 안 가진 사람이 5대 5입니다. 그 집을 안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최고 20에서 50%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도 막 드러나고 막 큰 이슈가 됐었는데, 집값이 최근에 우리나라 전체 평균으로는 한 87%까지 상승을 했고요. 강남은 한 95%까지 최고점에 근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안 가지신 분들을 굉장히 긴장시키는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또 평생 집을 못 가지게 될 수가 있구나. 최근에 집값이 한 20% 반등했다가 바닥에서 10% 이상 반등을 하게 되니까 지금은 집을 살 때 집값의 50%를 대출해 줍니다. 또한 우리가 분양시장에 있어서의 이렇게 대출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집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정부는 항상 그렇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문제지만 집값이 내리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네. 금융기관이 부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고, 부동산 관련돼서 80% 규제를 다 없앴습니다. 분양가에 상관없이 또 대출해 준다든지, 또 분양권 전매도 1년만 지나면 매매를 하게 해 준다든지, 이렇게 규제를 계속 많이 풀다 보니까 집을 안 가진 사람들은 집값이 10% 이상 반등을 하게 되니까 지금 무리해서라도 내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출이 크게 늘어났고. 더 올라가기 전에 맞습니다. 빨리 사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내 집 갖기를 빨리 했었고 한 달 만에 한 1.2조 원 정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담보대출 대부분이 가계부채 전가의 한 70%가 전부 다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예. 집에 한 반 정도는 대출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렇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 세대주의 반이는 집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 90% 확률로 앞으로 한 10년간은 더 오를 것이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세대주, 단독 세대주가 지금은 30%인데요. 앞으로 40%까지 늘어날 겁니다. 한 10년 이상은
계속 더 늘어날 것이고 평균 연령이 과거에 뭐 한 80세, 85세였는데 지금 5년 이상 더 증가됐습니다. 한 90세에 넘어가게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꼭 내 집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긴장감이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왔고 포모라고 해서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뜻인데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 우리가 가상화폐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이슈가 집에 대해서도 다시 불러왔습니다. 나는 집을 안 가지고 있는데 집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고 우리나라 국민 전체 자산의 70%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좁은 국토 내에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이 모여 살다 보니까 부동산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믿음 때문에 최근에 부동산 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고 이런 이유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과 이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상당한 밀접한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죠. 지금 어떤 그 대출의 양, 주택담보대출의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장보다는 보통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연구에서는 한 1분기 정도 뒤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차를 두고 주택 가격이 오르는 그런 상당히 연관성이 크거든요. 그만큼 담보대출하고 주택 가격하고는 상호작용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집값의 총 금액을 지금하고 또 뭐 한 5년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집값이 높아졌잖아요. 그 높아진 가격에다 또 대출을 받으면은 어쨌든 총액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채 이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했거든요. 예전에는 뭐 15억 이상 되는 주택은 대출 안 해줬었는데 대출에 대한 그 캡을 풀어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5억에 대해서 주택 관련돼서 대출하는 금액하고 15억 이상의 대출 금액하고는 전체 총액 자체가 커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꼽히는 지역들이 15억 이상 되는 대출 비중이 많은 곳인데 그것에 대출을 풀어줬다라는 거는 주택 가격을 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환경으로 조성을 해버리는 거고 또 지금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됐다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주택 가격이나 뭐 시장 흐름을 볼 때 공급하고 수요를 보는데 수요를 키우는 그런 주요 요인 중에 하나예요. 네. 결국은 대출을 좀 완화를 했다라는 것은 수요를 키웠고 그 수요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주택 가격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7월이나 8월 같은 경우도 가계대출이 늘었다라는 거는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상승 전환하고 어떤 접점하고도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거든요. 결국은 주택 가격의 대출을 키워서 주택 가격도 오르는 것도 있지만 주택 가격이 오르는 그런 구조에 맞춰서 아까 포모 얘기를 하셨는데 내 집 장만이나 여기서 더 뒤처지면은 이게 뭐 집을 못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부동산 시장에 투자 환경들이 이렇게 조성이 됐을 때 결국 내가 내는 이자보다 집값이 더 크게 오르게 된다라면은 내가 어떤 뭐랄까요 뭐 조금의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뭐 집값을 올려서 그거에 대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집값에 이런 영향을 끼치는 이게 대출이라는 것이 결국 시장 전체적으로 확대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집을 못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겠지만 뭐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뭐 금리 수준 자체가 좀 다른다든지 또는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못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뭐 신용도가 좀 높거나 또는 그 고가주택을 가지고 뭐 투자로 활용을 해도 내가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이 되겠지만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뭐 이런 뭐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집을 사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집을 산 사람이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신용도가 높고 어떤 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투자 시장으로 접근을 하면서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이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신용자라든지 뭐 집을 사기 어려운 환경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좀 시장 환경 자체가 이제는 오히려 이런 대출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양극화를 더 키우는 현상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집값이 어느 정도 바닥에 왔고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마련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더 오를 수 있겠구나.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포모 현상 때문에 많이 집을 샀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았던 영향도 있고 거기에는 송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출 규제도 많이 완화한 영향도 있었고 이래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는데요. 근데 보니까요. 지난 10일에 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이 회의를 했는데 가계대출이 증가한 요인으로 뭘 거론했냐면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는데 그중에서도 50년 만기 주담대가 크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그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갚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 1월에 수협에서 먼저 선보이고 나서 5대 은행들도 지난달 이후에 뭐 이런 줄줄이 이 상품을 내놓고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초장기 대출 상품을 은행들이 내놓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주택담보대출을 좀 확대하기 위한 겁니다. 원래 이제 송 대표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요가 있어야지 집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공급은 그동안 또 문재인 정부 때는 많이 안 하다가 윤석열 정부는 공급을 또 허락을 했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수요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집을 살 때 집담보대출 금리 기준으로 7에서 8% 기준입니다. 집담보대출 은행 이자가 7% 이하가 되면 집값이 오르는 거고 7%를 넘어서게 되면 집값이 내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반대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 가계부채라든지 국내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3.5%로 계속 동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가 DSR인데요. 내 연봉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 이게 DSR 규제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본인 연봉이 한 5천만 원 정도다 이러면 5배 정도 대출이 됩니다. 한 2억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정부는 이 DSR 규제를 해서 그동안 좀 수요를 좀 억제했었는데 이게 50년 장기로 돼버리면 자기 연봉에 대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모기지 대출이나 30년 단기 대출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50년까지 한다 그러면 이렇게 더 많은 대출 금액도 되고 기간도 늘어나게 되니까 본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게 매월 갚아야 되는 게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너무 또 가계부채 부동산은 또 부동산 또 침체도 방어해야 되지만 또 너무 또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규제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34세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또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또 50년 장기 대출을 하는 대부분의 집을 사는 사람이 30, 40대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나 은행에서는 50년이 되면 40세가 대출 받으면 90세가 되니까 이게 너무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원하는 기준은 34세에다가 신혼부부 기준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좀 가계부채를 억제하겠다는 건데요. 참 정부도 참 딜레마입니다. 네. 부동산 경기도 좀 진작을 해야 되고 또 가계부채도 좀 막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정부 정책이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초장기 상품이 나온 이유는 그러니까 아까 DSR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 갚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되나를 보니까 갚아나가야 되는 그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출 총 금액은 늘어나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데 이걸 50년 만기를 상품을 하다 보면 대출액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젊은 사람들 겨냥해서 내놓은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노령층 분들도 이 50년 장기 상품을 지금 대출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주택을 취득을 한다든지 상환을 할 때는 보통 체증식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보통 본인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소득 구간이 다르잖아요. 네네. 내가 20대 또 40대 50대 60대 물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올라가서 그 상환할 수 있는 일정한 그 기간들이 설정되고 소득이 형성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 집을 사서 얼마나 보유를 하고 나중에 매각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건데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뭐 소위 말하는 어떤 그 활동 뭐 경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50이나 60이 넘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은퇴라든지 뭐 퇴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인구는 고령화가 됐고 소득은 적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에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기간을 장기간으로 해서 어떤 뭐랄까요? 뭐 그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아까 34세나 나이를 설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 나이 제한을 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고 실제 그럴 것 같아요. 네, 20대 때 뭐 연봉 30대 40대 한 50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가 수익의 일반적으로 그 정점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설정하고 퇴직하는 나이에 맞춰서 한다라는 거는 좋은 조건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환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만기에 대한 구조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흔들리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고 어떤 만기에 대한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50년으로 길게 늘려놓는다라면은 내가 뭐 1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이자가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수요를 일으키고 집값도 더 오른다는데 그리고 집값이 상승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집을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만기 구조에 따라서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는 돈을 빌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한테 뭐 수요를 키울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전에 1년, 2년 정도 되는 그 뭐랄까요? 어떤 뭐 돈을 약정하고 약정 이런 같은 거요? 기간을 뭐 3년으로 한 거하고 5년으로 한 거하고는 젊은 다르죠. 사람들이 핸드폰 사고 이러는 것도 맞아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길게 늘어뜨려 놓는 거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굉장히 좀 부실하고 또 안일한 대출에 대한 그 활용도라든지 그다음에 대출을 키워서 전체적으로 가계에 대한 부채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놓는 거는 굉장히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물론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이런 걸 통해서 경제 성장도 하고 긍정적으로 끼우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부채 문제 그리고 그 숨어 있는 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젊은 사람들한테 집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면은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것들의 가격선도 그 연령도 중요하겠지만 가격선을 얼만큼 설정을 해놓느냐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득 구간이 주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일정하게 그 살 수 있는 금액의 선을 캡을 좀 씌워 놓는다든지 그다음에 연령별 또 소득별로 해가지고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물론 비판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뭐 많이 젊은 사람들은 큰 돈 일으켜서 집 사라고 해도 되고 뭐 우리는 안 되냐. 네. 또 소득이 뭐 할 수밖에. 그리고 이제는 많이들 장수들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그럼 비판은 올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비판이라든지 부작용들을 인지를 하고 있다라면 그 비판은 감내를 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이나 어떤 금액들 뭐 이런 것들 설정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외 경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세계 주요국 통화 중에서요, 이 원화의 가치가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 대비해서 가장 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제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1일에 그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낮췄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흘 만에 원화 가치가 미 달러화 대비해서 3.4% 급락했대요.
근데 다른 주요국 통화, 뭐 유료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같은 것들 거기에 더불어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신흥국 통화까지 달러 대비해서 하락률이 0에서 그 1% 사이에 하락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독 약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교수님? 저는 이제 항상 누누하게 말씀드리는데 참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에서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이 0.1%입니다. 세계 30위권이다. 예. 우리나라가 헝가리나 태국보다 아주 못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제조업은 수출액 그 기준으로 세계 5위 정도 강대국이고 GDP는 세계 9위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지만 원화가 결제되는 비율은 0.1%밖에 안 되고요. 싱가포르보다 아주 많이 못합니다. 예.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75%로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고 한국 전체 수출의 3분의 1, 33%가 중국입니다. 예. 중국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도 한 전체 수출의 한 15%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우리의 대부분 수출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두 나라가 좀 부실한 게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외환 보유고가 21%밖에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은 GDP 외환 보유고 4,200억 달러 세계 8위까지 올랐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맞았을 때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많고 충분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요. 우리가 GDP 대비했을 때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70%까지 가지고 있고 우리가 GDP 대비 외환보유고는 21%밖에 안 되니까 아주 낮은 수축에 포함되어 있고 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미국 주식이나 미국 채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 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7천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커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정부가 우리가 제조업만 육성을 했지 이 금융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지 못했고 또 원화의 국제금융에 대한 결제율도 올리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부가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같은 이 작은 나라도 환전이 24시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딱 정해진 시간 주식시장 9시하고 3시까지밖에 안 되고 원화가 24시간 결제가 못 되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에 편입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이 금융에 대한 육성을 너무 안 했다. 이 외환 보유고를 더 많이 비축을 하고 또 환전도 24시간 가능하게 해야만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50년간 80% 확률을 계속 상승했습니다. 과거에 1달러에 한 200원 정도 했는데요. 지금 오늘 현재 1,32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예. 아주 크게 올랐고 원화에 대한 경쟁력을 정부가 좀 빨리 올려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환율 이야기는 어차피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래서 1부를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잠시 후 2부는 우리 송 대표님께 먼저 바톤을 드리는 것으로 예, 잠깐 광고 듣고 오죠.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월요일이죠. 경제가 먼데이. 매주 월요일 경제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과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앞서 1부 끝에서 원화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다른 주요국 통화에 비해 미국의 달러와 대비해서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시작을 했었고 교수님께서 금융에 대한 육성이 좀 아쉽다. 그동안 많이 금융에 대한 육성을 많이 못했고 외환 보유고가 우리가 많이 적다. 뭐 이런 좀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문제가 있죠. 환율에 대한 그 변동성을 키운다라는 거는 결국은 뭐 이제 서로 간에 국가 간에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을 끼치거든요. 아까 우리나라의 어떤 의존도라든지 이런 것들, 뭐 수입, 뭐 이런 얘기들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 내용들 저도 한번 봤더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입하는 데 있어서 구성들 보면 식품들도 상당 부분 많이 수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산업재라든지 자본재, 아까 우리가 광고 나가는
그 시기 동안 뭐 또 얘기했었던 게 뭐 부동산하고도 네, 그런 연관하는 네. 이런 것들이 자재나 이런 것들도 다 수입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구성들 보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이라든지 엔진에 대한 그 소비재 뭐 이런 것들을 다 수입을 한 다음에 수출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전체 뭐 식품이나 자동차 수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자재들을 다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재판매를 하는데 결국 이렇게 환율이 그 부정적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수입을 해서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자재값들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그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서 수입해가지고 팔고 하면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결국은 국가들끼리 이런 무역하는데 결국 부정적으로 요인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에서도 부동산 이야기하고 또 광고 기간 동안 얘기를 했었던 것이 이게 소비를 하는 곳이라든지 또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하는 그런 지역들 간의 그 연관성들 보면은 금리나 이런 대출에 대한 거는 서울하고 수도권이 조금 더 민감도나 기여도가 좀 더 강하고 그다음에 부산이라든지 우리가 뭐 미국으로 얘기하면 썬벨트에 가까운 곳이겠죠. 뭐 교역을 많이 하는 바닷가 중심의 이런 곳들은 오히려 그 환율에 더 예민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사고 팔고 그 지역을 어떤 버티는 것들이 뭐 소비나 금융이 아니라 그다음에 만들어서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거기하고 상관성이 크고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되고 국가에 관련된 또 지역 관련돼서 뭐 생산성을 키워줘야지 거기에 부동산이나 그 소득을 가지고 부동산을 산다든지 또는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관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런 환율에 대한 변동이나 위험 요소가 결국 국가들 간의 교역하고도 큰 문제를 키우고 또 아까 얘기한 뭐 부산을 비롯해서 뭐 울산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자동차들이 많잖아요. 네. 그 수입을 해서 수출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도 연관성이 크고 또 부동산까지도 키워본다라면 관련돼서 그 지역을 버티는 뭐 어떤 그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크기 때문에 이 환율의 불안 자체가 단순히 그 뭐랄까요 뭐 그냥 단순히 우리가 환율에 대한 불안감뿐 아니라 실무라고도 상당히 연관성들이 있고 이런 실무 외적으로도 부동산하고 그 지역을 버티는 또 개발 과정에 들어가는 그런 자재비 뭐 이런 것들이 역시나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좀 평가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렇죠. 또 기초 체력하고도 기초 체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지역을 버틸 수 있는 그 지역들만의 주요 산업들인데 그거하고도 연관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초체력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대외 악재가 불거질 때마다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는 이유가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경제 기초체력, 뭐 펀더멘털 기초체력이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초체력 왜 이렇게 약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제조업은 굉장히 튼튼하고 아주 네. 세계 최고의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이렇게 제조업만 육성을 했지 금융에 대한 육성은 너무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그럼 있고요. 그 기초 체력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람도 기초 체력을 기르려면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라 그래요. 근육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근육 중에 지금 제일 근육이 부실한 게 그럼 금융 쪽이라는 말씀이에요. 국제금융과 금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1위에 있는 국민은행 시가총액이 20조 원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시티뱅크 이런 거 우리나라보다 뭐 50배, 100배나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만 제조업만 육성을 했지 금융에 대한 육성을 하지 않았고 그 원화 환율에 대한 제가 이제 IMF 얘기를 앞에서 잠깐 했는데요. 우리가 97년도 IMF를 내가 왜 위기를 맞았나 이렇게 연구를 좀 해보니까 대만은 전혀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국가 GDP 대비 외환 보유고를 100%까지 보유한 거예요. 그래요? 예,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지금 4,200억 달러인데요. 우리나라 GDP가 한 1.6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00조 원 정도 되는데 한 2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은 그런 위기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미국이나 일본 그 어떤 나라도 믿지 않고 스스로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많이 쌓아놨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GDP 대비 기준으로 대만이 70%, 싱가포르가 100%까지 보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GDP 대비한다 그러면 22%밖에 안 되는 게 좀 약한 이유고, 그러니까 환전도 24시간 못하고 딱 정해진 시간. 한국의 정권 시장과 똑같은 시간에 지금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환전이 가능한데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 24시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나라가 빨리 국제금융에 대한 원화의 경쟁력을 올려야 되겠고, 또 우리나라가 뭐 앞에서 뭐 가계부채 얘기 뭐 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로 먹고 살다 보니까 네. 환율이 안정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율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네. 옛날에는 1달러에 뭐 1,000원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1,300원을 줘야지 1달러를 주거든요. 이렇게 원화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제금융에 대한 경쟁력을 빨리 올리자. 그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국제금융에 대한 경쟁력도 빨리 올려야 되고, 그리고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많이 벌어서 좀 많이 쌓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요즘에 되게 중요한 뉴스로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뭐 내년에도 경제 성장률은 한 1%대 저성장이라는 좀 아쉬운 경고음도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나마 일각에서 기대감이 나오는 게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0일에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을 했고, 이번에 중추절과 국경절 황금 연휴에,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에 이제 단체 관광객이 대규모로 한국으로 몰려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업계에서 들썩들썩거리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들어오면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먼저 한 말씀 해주시고 송 대표님한테 넘어가죠. 아주 참 기대가 큽니다. 우리나라에 2016년도에 중국에 최대 방문했을 때가 120만 명까지 방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크루즈선 53척이 지금 대기하려고 예약이 돼 있다 그래요. 보통 중국인들이 한국에 한번 오면 화장품만 한 100에서 200만 원씩 사간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화장품, 숙박, 여행이 굉장히 큰 호기를 맞았고, 우리나라의 많은 호텔들이 중국 관광객을 대비해서 다 지어놨는데요. 네. 2016년도에 중국이 사드 사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단체 관광객을 끊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맞죠. 코로나가 있었죠. 네. 우리나라가 면세점 세계 1위였습니다. 그래요? 예, 2016년도 전까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면세점 1위였는데 2016년도 사드 사태로 중국이 단체 관광을 끊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많이 침체됐습니다. 지금 뭐 공항 면세점 막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다 문 닫았다가 지금 이제 개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온다 그러면 한국의 화장품, 숙박, 여행이 큰 활기를 띨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큽니다. 예, 대표님도 많이 기대하고 계세요. 네, 뭐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경제 성장의 정점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문화 콘텐츠까지 넘어가면 정점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음악이나 그다음에 영화 이런 것도 정점을 찍었던 그런 시기. 그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전에 그렇죠. 홍콩 영화. 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일본의 뭐 J 관련된 뭐 J-팝이라든지 일본 문화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문화의 콘텐츠가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경제 성장의 정점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문화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라는 의견들을 많이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자연 관련된 그 관광 이런 거는 천혜 자연을 뭐 열심히 홍보하긴 하지만 유럽이라든지 기타 국가에 비해서 모자란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기는 어려운 게 우리나라의 뭐 지형적인 그 약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런 관광을 올리기 위해서는 문화라든지 도시 경쟁력 이런 차원에서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도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역시나 그 뭐 서울을 비롯해서 주요 지역들 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개발의 형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줘야 되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관련돼서 칼럼들을 쓰고도 했는데, 우리나라 한강 있잖아요. 한강이 너비나 폭이 한 1.2km 정도 돼요. 근데 세니라든지 템즈강은 되게 작거든요. 작은 데 비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다는 게 아까워요. 뭐 우리나라보다 이제 주요국 들 중에 이 하천의 넓이가 넓은 것이 뉴욕 그 맨하탄 빼고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도시 개발이라든지 개발 자체가 한강 주변으로 집으로만 계속 지어가면서 이거 경쟁력을 줄여 나갈 거냐, 아니면은 네네. 이런 뭐 우리가 뭐 센이라든지 또는
런던 아이 보듯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에게 한강하면 아파트 한강뷰만 생각을 많이들 하고 네. 그렇죠. 뭐 개개인들한테만 가져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강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거기서 SNS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사진들을 찍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뭐 보면은 다른 데는 뭐 런던 아이 앞에서 찍거나 또는 에펠탑 앞에서 찍는 뭐 이런 그 국가적인 마케팅에 대해서도 이거 우리 고민을 해봐야지. 언제까지 맨날 그 한강 주변에 집 짓는 거로만 한강뷰 지역적인 그런 거로만 할 거냐. 결국은 문화라든지 컨텐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경제 성장의 정점에 왔다라면 문화나 도시 경쟁 그다음에 스카이라인을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또. 근데 중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어서 좀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지금 중국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고 부동산 위기가 왔다 심각하다 이런 기사 되게 많고 중국인들의 소비 여력이 지금 바닥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인들이 지금 돈을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경기도 지금 침체 상태가 있다는 건데 이번에 중국인들이 한국 와서 좀 돈을 많이 써야 될 텐데 저는 사실 그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 찾아보니까 중국인들의 소비 여력이 바닥이 나서 돈을 못 쓰는 게 돈이 부동산에 묶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기사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나라 만만치 않게 중국 같은 경우도 그 건설이라든지 부동산의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때로는 국가 성이나 부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동산 규제를 풀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게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때로는 이게 너무 많이 풀다 보면은 부실한 상태로 개발 과정을 겪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과거에 그런 뭐 외환위기 때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건설이라든지 그다음 하우스푸어 사태를 많이 그런 겪었던 그런 상황이잖아.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나라 경제 성장에 그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곳들에 부실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국은 국가의 그 기여도가 높은 그런 그 산업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들어 버리고 관련된 그 어떤 뭐 대출이라든지 금융 상태 뭐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중국의 그 부동산 부실하고도 소비하고도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실들이 우리나라 관광이라든지 또 소비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생산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게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국 부동산의 부실하고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특히나 미국의 그 부동산 부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촉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뭐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에도 예민하고 거기에 그렇죠. 들어가 있는 돈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투자 많이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정도의 수준 정도로 굉장히 큰 부실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하고도 그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거기에 관련된 투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도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중국 부동산 위기의 여파. 예, 저는 아주 클 것으로 보는데요. 중국은 국가 GDP의 25%가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고 그래요. 중국에 이제 지금 헝다그룹이라고 이제 파산을 한번 했었고 또 완다그룹 그다음에 지금 위기에 있는 게 그 중국에서 2위를 했던 컨트리 가든이라고 그러는데요. 중국말로 비구이 위안이라는 그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시진핑이 그 출신이 태자당이라고 그래서요. 자기 선대부터 이제 그렇게 했었고 중국은 집단 지도 체제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상하이방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권력 다툼이 있는데 이 헝다그룹과 완다그룹이 본인의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업에 대한 지원 안 해준다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적대했던 걸 지지했던 이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그룹들이 망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이 적극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시진핑의 지금 주석이 30년 장기 집권은 이제 금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과거에 중국은 정말 개방된 경제였는데 지금 폐쇄 경제로 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경제였습니다.
덩소평이 1980년도부터 집권하면서 중국을 이렇게 개방된 경제나 또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중국은 시장 경제고 통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네. 아주 두 가지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진핑이 30년 장기 집권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시장된 경제가 계획 경제로 가고 있고 또 안터그룹 그러니까 알리바바 그 계열사에 대해서 그룹을 분해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90% 급감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 중국하기 좀 두려워해요. 네. 과거에 같이 함부로 말하면 이렇게 구속되거나 홍콩의 관광객이 95%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홍콩 좀 관광 오라고 막 그 비행기 상품권을 무료로 막 뿌렸거든요. 수십만 명에게. 그런데 과거와 다르게 중국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자유시장을 뺏겼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이 좀 하락하고 있고 중국은 땅은 전부 다 공산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가 소유고 땅에 대한 사용권만 부동산 회사에 불화를 해주는 건데 이와 같이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면서 또 중국 시진핑에 대한 적대 세력이 이 부동산 그룹이 흥다그룹이나 완다그룹이었기 때문에 지금 위기에 처하고 있는 컨트리 가든도 이렇게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안 해주는데 만약에 이것이 부실이 된다 그러면 중국 경제 침체에 큰 내관이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 아주 고민이 많고 중국은 지금 청년 실업률이 21%입니다. 한국보다 더 심각하다.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깐 네, 조금만 짧게 한 30초 정도요. 네. 예, 그 우리나라는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에 그 한두 쏠림 현상들이 많듯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GDP 성장이 20% 가까운 것이 부동산에 있다 보니까 여기도 부동산이 잘 되다 보니까 다른 산업을 그렇게 많이 육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자본이 흘러가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여도가 높은데 이런 그 중국 부동산이 무너지게 된다라면 다른 산업이 육성되지 못해서 굉장히 부실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금들이 묶여져 있는 것이 이 부동산의 단점이 유동성이 약하잖아요. 유동성이 맞아요. 약한 그런 상황이라면은 결국 이런 부실이 크고 그 중국 경제의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큰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부동산의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먼데이 매주 월요일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오늘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